T-34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차의 50m 앞까지 근접해서 직사로 공격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이미 자신이 전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철원평야를 뺏어주겠다. 그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전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자 전쟁사 전문가 임용환입니다. 제가 오늘 있는 곳은 전쟁기념관입니다. 이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쟁사에 관련된 자료,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영웅들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6명을 선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12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활약한 6.25 전쟁의 중요한 전투들과 세계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이 나라를 왜 그 많은 나라들이 자진해서 도와주었는지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뒤 3일 동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개시하자 단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서울을 함락한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게 되죠. 이때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한강을 건너서 남진했으면 국군은 전열을 정비할 수도 없었고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무르는 바람에 국군은 정비할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은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던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북한군의 행동, 이것이 6.25 전쟁, 소위 말하는 3일간의 미스터리입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을 점령하고 기다리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들이 봉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 봉기를 기다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 방어선 때문에 발이 묶였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한강 도하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강 도하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중부전선과 한강 방어선에서 국군의 분전 때문에 발이 묶였다는 설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오전 중에 대부분의 국군이 무너졌습니다. 전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 부대는 물론이고 후방에 있는 부대까지 닥치는 대로 전선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부대 중에 육군 포병학교 부대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6월의 영웅 장세풍 중령이 있었습니다. 육군 포병학교 소속이었던 장세풍 중령은 1950년 6월 26일 오전 7시 적군이 침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대를 끌고 방어 전투에 참전합니다. 진격해오는 T-34 전차를 여기 보이는 이 105mm 포로 공격했는데 당시 T-34의 장갑을 105mm 곡사포로는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T-34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차의 50m 앞까지 근접해서 직사로 공격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사로 공격할 때는 상대방 전차도 나를 보고 발사할 수가 있고요. 내가 먼저 발사해서 적 전차를 격파한다고 해도 후속하는 뒤의 전차가 포병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m 앞에서 T-34를 직사로 공격한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풍 중령은 50m 앞에서 T-34에 맞서서 적 전차 한 대를 격파하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이미 자신이 전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굴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모든 포병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먼저 한강다리를 폭파시켜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강 남쪽 김포 시흥지구에서 후퇴원 국군을 수합해서 결사적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 과정에서 적의 자주포나 탱크에 수류탄을 안고 들어가고 곡사포를 적의 전면에 접근시켜서 적 전차를 파괴하고 자신도 사망하는 이런 결사적인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지체하는 데는 김포 시흥지구에서의 전투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원래 북한군은 북쪽에서 국군을 밀고 내려오면서 북한의 최정예 사단이었던 6사단을 한강 남쪽으로 진군시켜서 한강 남쪽을 이미 6사단이 점령해서 한강 이북에 있는 국군을 도관에 든 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국군 주력의 절반은 한강 북쪽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정예 6사단이 영등포까지 진격하는 날이 6월 26일이었어요. 그런데 국군은 해잔병을 수습해서 정말 소속도, 부대, 무기도 엉망이 된 상태에서 북한군의 최정예라는 6사단을 무려 7월 3일까지 저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북한군이 서울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한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북한군의 거침없는 진격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이때 낙동강을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월튼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지 못하고 부산까지 함락될 때를 대비해서 뉴 코리아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뉴 코리아 플랜이란 부산이 함락되면 한국의 정부와 주민들을 태평양에 있는 서사모아의 섬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서사모아로 이주할 계획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미군이 참전하기는 했지만 당시 미군은 일본에서 편히 쉬다 온 부대였기 때문에 전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군을 얕보고 전투를 벌였다가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미군까지 패배하자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게 되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대담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일거에 연합군이 공격하고 북한군이 도주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뉴 코리아 플랜은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태평양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유엔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파견한 것은 유엔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전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것이 결성되는데 더 이상 이런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신생국과 과거의 광대국들이 합쳐서 전쟁을 막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 유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의 이상이 최초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막자라는 발상을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7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참전을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의 자유의사였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참전과 한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는 6.25 전쟁 중에 병원선인 유틀란디아호를 3차례에 걸쳐 파견해서 많은 국군 부상병들과 민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월의 전쟁 영웅으로 유틀란디아호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기 선도에서 방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입니다. 여긴 사연이 있는데요. 인천에 상륙할 때 정면에 거대한 방벽이 있고 그 뒤로 북한군의 기관총 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순간 적의 총격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이 주저합니다. 그자 로페즈 중위가 선도에 서서 방벽을 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방벽 근처로 머리를 내미는 병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휘관이 솔선수범을 보면서 앞으로 뛰어나갔던 것이죠. 로페즈 중위는 스페인 이민 출신으로 이처럼 선도에서 병사들을 이끄는 소대장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북한군 벙커를 공격하게 되는데 벙커에서 날라온 기관총탄에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북한군이 던진 수리탄이 날라오게 되죠. 로페즈 중위는 소대원들에게 수리탄이라고 외치고 부상당한 몸으로 몸을 굴리면서 수리탄을 팔로 끌어안고 병사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 1호 전사자입니다. 이런 불굴의 용기와 희생정신, 리더십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페즈 중위를 국가보훈부가 11월에 전쟁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데는 바다를 수호한 해군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3월의 전쟁영웅은 한문식 대령입니다. 한문식 대령은 서해 봉쇄작전과 창린도 탈환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4월의 전쟁영웅은 해병대의 고기룬 소장입니다. 고기룬 소장은 한국군의 최초의 선봉부대로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서울에 진입할 때는 연희고지 전투에서 백병전으로 북한군을 섬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웅들의 활약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국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전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상륙작전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곳에서 그리고 2번에 끊어서 상륙하는 상륙작전 역사에 없었던 상륙작전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이 급속도로 후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학살극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런 약탈과 희생은 대체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증폭됩니다. 따라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이 급속히 후퇴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학살과 민간인 희생자를 줄였다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후반부에는 양쪽 다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느 쪽도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지속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고지전입니다. 이 고지전에서 수많은 전쟁 영웅들의 공훈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지전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7월의 전쟁 영웅은 김웅수 소장입니다. 김웅수 소장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웠고 그 뒤로 이어진 고지전, 특히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적의 허점을 찔러 과감한 공격을 하고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위험한 고지전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 김웅수 소장이 공방전을 벌인 백마고지는 철원에 위치한 고지입니다. 아주 작은 고지인데 백마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백마고지를 싸고 있는 산맥에서 철원 평야 쪽으로 돌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백마고지 남쪽으로는 언덕이 없는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를 빼앗기게 되면 철원 평야 일대 전체가 북한군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중공군이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에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철원 평야를 뺏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철원 평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전체에서 유리한 지점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열흘 동안 이어졌는데 그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하도 폭격이 쏟아져서 바위가 가루가 돼서 산 전체가 하얗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어느 기자가 이 고지의 이름을 백마고지라고 붙였습니다. 김응수 수장뿐만 아니라 12월에 전쟁 영웅 이성덕 중위도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성덕 중위는 가장 치열했던 낙타 능선에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며 전투를 이끌었고 결국은 적의 포탄에 맞아 장렬하게 사망했습니다. 특히 고지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강원도 철원 평창 지역에서 하늘과 땅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제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F-51 조종사로 활약했던 8월의 전쟁 영웅 박두원 대위,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F-86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조지 A. 데이비스 중령이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인제 8.12 고지에서 산화한 5월의 전쟁 영웅 윤길병 소령, 705 고지에서 산화한 9월의 전쟁 영웅 최병익 중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백마고지 전투는 중공군 최정예 사단과 한국군 구사단이 격돌한 전투였습니다. 아군보다 병력에서 3배나 앞서던 중공군이 전투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싸운 전투였습니다. 지형과 병력을 고려하면 한국군의 전력은 10대 1의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에서 한국군이 승리했죠. 중공군은 14,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2개 사단 이상이 괴멸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월 유틀란디아, 2월 조지 앤드류 데이비스 주니어 중령, 3월 한문식 대령, 4월 고기룬 소장, 5월 윤길병 소령, 6월 장세풍 중령, 7월 김웅수 소장, 8월 박두원 대위, 9월 최병익 중위, 10월 남재평 경감, 11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 12월 이성덕 중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신 영웅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